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 된 젊은 돌싱입니다.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에게 이런 끝이 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제가 어떤 철 없는 짓까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사랑이라는 것에 빠진 저는 앞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은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 장담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랑과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충격과 공포로 물들게 될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단 한 번도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것에 동의를 했었던 적이 없었어요. 운명? 그런 건 제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정해진 것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늘 친구들의 풋내기 같은 사랑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무슨 붉은 실이니 뭐니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 운명의 상대는 새끼손가락 끝에 달린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실로 인연이 닿는 사람이 정말 운명의 상대인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었죠.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마음이 움직이고 심장이 뛴다는 건 개소리다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장이 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인생을 누구보다 빛나게 만드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제 인생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덕분에 부모님께서 정말 걱정 하나 하지 않는 딸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전부 유정이만 같아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시곤 했대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던지 저는 그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똑부러지게 살던 저에게도 위기라는 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위기조차 기회로 만들어 보려고 발상을 전환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제 자랑 같다고요? 맞아요. 제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자랑이라는 걸 해보겠어요? 앞으로 줄줄이 제가 얼마나 삽질을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제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래요. 저도 제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줄줄이 쌓은 스펙으로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처럼 인생이 가볍게 흘러간 것 같아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도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굴러야 했습니다. 저만큼 스펙을 쌓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었던 제가 남들과 같은 선상에서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일을 하니까 뭔지 모르게 스스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고 할까요? 어릴 때부터 쭉 잘한다는 소리만 듣던 제가 계속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니까 마음처럼 모든 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저의 부족함만 눈에 보였어요. 저는 하루하루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냐고 보약이라도 지어 먹여야겠다고 말을 하실 정도였어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저희 부서에서 제가 제일 일을 못해서 혼쭐이 나고 있다는 소리를 말이죠. 친구들은 제 인생을 부러워했고 제가 누구보다 모든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대감을 늘 받아와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는 명문대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을 놓치기엔 너무나도 달콤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의 병이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외로워졌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올린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이렇게 사무실에 적응 하나 하지 못해서 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속이 상했어요. 그렇게 점점 말수가 사라지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우연치 않게 만난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대학 동기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대학 동기의 아는 사람이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는 사람의 지인으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인연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인연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인사만 했는데 동기가 지인이랑 이야기를 꽃 피우는 동안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남편과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었죠.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저에게 조용히 자기 소개를 하더니만 그 이후부터 취미가 뭐냐, 좋아하는 작가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는데 일상적인 별거 아닌 대화였지만 사람과 길게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오랜만이라서 그런 건지 너무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회사와 집을 반복해서 다니며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금방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연애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 없이 쉼없이 제 삶만을 바라보면서 지냈던 저에게 남편과의 만남은 늘 새로웠어요. 옆에 단단하게 붙어서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회사 일에 지쳐서 투정을 부려도 웃으면서 받아주던 사람이었고, 제가 회사에서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해결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연상이라서 그런 건지 사회생활에 빠삭한 사람이었죠.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줄 알았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의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말입니다. 늘 옷도 멀끔하게 입고 있었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한다면 꼭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저의 아픔을 같이 이겨내주려 하는 사람이었고 저의 힘듦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첫 연애에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걸 믿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운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저였지만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남편은 제 정해진 인생의 동반자 같았거든요. 처음부터 찰떡처럼 만들어진 그런 사이요.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스펙이라는 것만큼은 제가 원하는 정도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외국계 기업이라 그런지 일도 조금 여유가 있는 편 같았고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를 데리러 와주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었기에 회사 사람들도 밝아진 저의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밝아진 것이었구나 하며 축하를 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쁜 회사 일에 치여 입사 이후에는 생일도 제대로 챙긴 적이 별로 없었는데 남편을 만난 첫 해 제 생일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생일 당일 회사까지 직접 차를 끌고 와서는 저를 태우고 서울의 전망이 잘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간 것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너무 꼬질꼬질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자리가 부담스러웠어요. 다들 하나같이 차려입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 후줄근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움과 긴장감도 남편 덕분에 금방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며 분위기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눈에 보여서 저도 모르게 가볍게 웃으면서 그 자리 자체를 즐기게 되었거든요. 코스로 된 식사가 끝이 날 무렵에 디저트를 들고 나타난 직원이 케이크에 촛불까지 켜고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는데 미리 준비한 이벤트라는 것에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핑 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케이크 위에 꽂힌 작은 카드에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까지 담아서 저에게 주었어요. 거기다가 식사가 끝이 난 이후 저에게 공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공원에 도착해서 한 바퀴 산책을 한 뒤 저에게 선물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작은 상자에 들어있는 선물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빛이 나는 반지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프로포즈 영상 같은 것을 보면서 반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여자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렇게 반지를 받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몰래 준비했을 그 마음도 예쁘고
무엇보다 결혼이라는 것을 저와 꿈꾸었다는 그 진심에 눈물이 돌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일지도 몰라. 막상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도 많을 거고, 싸우다 보면 결혼을 후회하는 날이 생길지도 몰라. 하지만 날 믿어줘. 우리의 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고, 결국엔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금 나한테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런 얘기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었거든?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너무 감동적이야. 당신 울리려던 게 아닌데 웃게 해주고 싶었었던 건데.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 운명의 상대는 없다고, 결혼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남편의 그 한마디는 세상을 180도 뒤집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고 양가에 인사도 드렸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본격적으로 식장과 드레스샵, 웨딩 촬영 그런 것들을 알아보던 와중에 축복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제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30 중반이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자는 계획이 있긴 했지만 식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도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어차피 결혼해서 아이를 바로 가질 생각이었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생긴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임신한 것까지 알게 되었고 식장 예약을 조금 앞당겨서 하기로 했죠. 제 배가 너무 부르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런데 예약을 전부 앞당기다 보니까 잔금을 빨리 치러야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대기업, 외국계 계열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은 넉넉해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일단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신혼집을 먼저 구해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남편의 회사가 외국 계열 회사다 보니까 은행 대출 심사를 받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저야 어차피 국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회사에서 지원이 나오는 대출도 있고 해서 제가 받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모아둔 돈도 탈탈 털어서 집을 구하는데 보탰죠. 남편에게도 모아둔 돈 얼마나 있냐, 돈을 달라 했더니만 남편이 슬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우리 집에 좀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큰 돈을 썼었거든. 지금은 내가 결혼 비용 제외하고 나면 큰 돈이 따로 없어서 우리 어차피 같이 살면서 월급 다 오픈하고 대출비 같이 갖고 하면 되는 거잖아. 집 명의도 뭐 당신 명의로 계약했고 어차피 전세집인데 명의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집에 큰일이 있었어? 난 몰랐네. 그런 게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당신이랑 쭉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언제 말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 마음 상했어? 아니, 마음이 상했다기보다는 집을 구했는데 큰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당황스럽기는 해서.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줄줄이 충격의 시작이었죠. 예식장이라던가 스드메 같은 건 남편이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초라한 겁니다. 예식장도 공장형 예식장이라 저희 타임 앞뒤로 줄줄이 식이 예약 잡혀 있었고 꽃장식도 돌려 쓰는 거라 하객들이 꽃을 가져갈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드레스를 고르러 가서도 저에게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임신 중이라 배가 나올 것 같다며 어디 펑퍼짐한 드레스를 입어보라고 하는데 다른 걸 입겠다고 해도 무조건 그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일단 맞춰줬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러 가서 남편과의 첫 만남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기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동기가 저를 몰래 불러내서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난 솔직히 수혁 씨랑 네가 잘 될 거라고 생각 못했다.
너 대학 다닐 때부터 무조건 네 스펙 쌓는 일에만 집중했었잖아. 수혁 씨랑 이렇게 빠르게 결혼 준비할 줄은 몰랐어. 아유, 나 정도면 뭐 이제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스펙은 쌓았으니까. 나도 슬슬 내 조건에 잘 맞는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수혁 씨가 정말 네가 원하는 조건에 잘 맞는 사람이야? 나는 네가 적어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았다. 수혁 씨는 스펙이 조금 딸리잖아. 에? 아, 우리 수혁 씨가 어디가 떨어져. 외국계 기업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는데. 수혁 씨가 외국계 기업 다닌다고? 아니, 뭔 소리야. 수혁 씨 중소기업 다니잖아. 수정 같은 거 만드는 주물 회사.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분명히 저에게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일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라고 했었는데 동기의 말을 들어보니까 직업을 저에게 속였더라고요. 세면대나 욕조, 수전 같은 것을 만드는 주물회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그 직업을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술이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지만 외국계 회사랑은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길로 친구들과의 자리를 끝내고 남편에게로 달려갔어요.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제 앞에서 무릎을 탁 꿇는 게 아니겠어요? 미안해. 사실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당신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 근데 당신은 너무 고스펙이더라.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고 당신이랑 어떻게든 대화를 조금이라도 이어가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초라한 거야. 사귀는 것까지는 꿈도 꾸지 않을 테니까 당신 몇 번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거짓말했어. 미안해.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 그래서 혹시 모아둔 돈도 없어서 집에 큰일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나를 정말 발로 뻥 차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내 진심만 알아줘. 난 정말 당신 사랑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어. 당신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나 정말 잘할게. 가정적인 아빠가 될게. 비록 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돈은 못 벌겠지만 당신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나라는 것을 살면서 증명해 보일게. 저는 정말 진한 배신감을 느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비록 직업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그게 전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려서 저와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작한 거짓말이었다고 닭똥 같은 눈물까지 흘려가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밉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이 사람을 받아주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그때의 감정으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을 상태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집도 구했지, 대출도 받았지, 청첩장도 돌리는 중이었지. 무엇보다 뱃속에 우리 두 사람의 아이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뺏을 수 없다는 모성애가 작용했어요. 바보 같다고요? 하지만 제 입장이 되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물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었고 사기꾼이나 빚만 있는 백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제서야 속이 시원한지 본인 통장도 오픈하고 월급도 알려주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의 반토막이었지만 누구보다 자상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제 몸 상태까지 생각을 해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챙겨주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남편이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계 기업은 출퇴근이 여유롭구나 하면서 부러워하는데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어야 했죠.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굳이 제 입으로 남편의 흉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 게 소가리가 되었을까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그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도 줬을 텐데. 당신이 책임감을 너무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고 버티려고 하지 마. 내가 버티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 당신 책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성격이 이런 성격인 거 잘 알잖아. 알지.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우리 아이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남편은 항상 저의 마음이 다시 열리길 기다렸고 저는 그 노력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싸구려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제 결혼 사진은 두 번 다신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제 옆에 있다는 것에 안정감을 느꼈어요. 비록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가온 사람이었지만 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결혼을 한 이후에 제가 지쳐 보이면 주말에는 저를 위해서 온천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고, 제가 육아휴직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도 본인이 야간 작업을 해서 돈을 더 벌어오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 부담을 가지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제가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육아도 도맡아 하겠다면서 슈퍼맨 같은 아빠가 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는데 그게 귀엽더라고요. 비록 제가 원하던 그 스펙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스펙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 인생의 외길 모토를 남편이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저는 남편을 보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제가 남편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같죠.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육아라는 건 정말 도전이더라고요. 아이가 왜 우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같이 수없이 울면서 지친 하루를 보내길 반복했어요. 남편은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추가 잔업을 하고 매일 늦게 돌아왔어요. 육아를 도맡아 해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비록 지키지 않았지만 남편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걸 아는 것과 제가 지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저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이가 너무 예민했거든요. 울 때마다 소리라도 꽥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게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은 너무 나중에 알았어요. 어김없이 밤 11시가 되면 우는 아이를 보고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왜 우는 거야? 분유도 잘 먹었고 트름까지 잘했으면서 왜 우는지 정말 미치겠어.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 왜 그래, 왜?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애가 뭔가 불편하니까 울겠지. 지금 나한테 성질 부리는 거야? 내가 예민하다고? 애가 더 예민하겠지. 도대체 여태 잘했다가 밤만 되면 왜 우는 거냐고. 누굴 닮아서 예민하겠어. 딱 당신 성격 판박이구만. 아이고, 애한테 괜히 소리 지르지 말고 들어가서 좀 자.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아이만 끌어안고 있었어요. 육아라는 게 당연히 힘들다는 것을 각오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의 피를 말리는 일이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남들은 100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저를 달랬지만 저희 아이는 100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전투하듯이 육아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는 일터에 복귀를 했는데 복직을 한다는 말에 시댁에서는 저에게 혀를 끌끌 차기도 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냐면서 대기업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육아휴직을 다른 회사랑 똑같이 주는 거냐,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떨 필요 없다 하면서 제 자존심을 뭉개는 말을 덜어 하시곤 했죠. 제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은 연애 때처럼 다정함을 유지하며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기적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일 이기적이었던 것이 무슨 일이었는 줄 아세요? 제가 복직을 한 지 5개월 차가 되었을 때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미열이 올라오고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놀라서 약국에 뛰쳐가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선명하게 두 줄이 뜨더라고요. 저는 정말 절망과 좌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첫 아이도 아직 마음속을 모르겠는데 둘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분명히 저에게 조심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이렇게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너무 바보같이 남편을 믿은 탓이었겠죠.
둘째를 가졌다는 말에 양가에서는 축하한다 해주었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임신을 한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지만 정말 기쁘지 않았어요.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둘째가 생긴 건 축복이야, 축복. 둘째 태명은 한방이 어때? 한방이 생겼잖아. 속 편한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1년 더 육아휴직 내고 이 어린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야. 당신이 잔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한 달에 벌어오는 월급이 안 되는데. 아이, 그 말 또 뭐야? 지금 다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중소기업 다니면서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대기업 다니는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어차피 여자는 애 낳고 나면 경력 단절이야. 육아휴직 끝나고 회사 돌아간다고 반겨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어? 당신이 얼마나 그 회사에서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악착같이 버틸 거야.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거냐고? 그래, 무시한다. 왜? 그러니까 당신도 처음에 나 봤을 때 회사 거짓으로 말했겠지. 중소기업 다니는 게 쪽팔려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점점 더 감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성격이 만만치 않았기에 맞받아쳤죠. 그게 저희 부부의 첫 부부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작게나마 싸운 적은 있었지만 며칠간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무시할 정도로 싸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한 가지 최악의 상황은 저희가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도 하지 않고 기싸움을 하던 와중에 명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이라 며느리의 도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이 망할 남편 놈이 시어머니께 저랑 부부싸움을 한 것을 일러 바치기라도 한 건지 시어머니께서 마치 벼르고 있었던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얘, 왜 이제 왔니? 아침부터 준비할 게 많은데. 해 뜨기 전에 오지? 일단은 여기 밀가루 반죽부터 해라. 그 튀김이랑 전이랑 같이 할 거니까 밀가루 물은 따로따로 만들어둬.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을 보고 혀를 내두르기도 전에 빨리빨리 준비를 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임신을 한 상태로 첫째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놓고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 제사도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분명히 제가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시집을 오고 나서도 제 눈치가 보인 건지 제사를 지낸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고요. 첫 번째 명절에도 제사는 패스했었는데 두 번째 명절부터 갑자기 제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없던 제사를 갑자기 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하시려나 보다 싶었는데 본격적으로 정말 종가집 제사처럼 준비를 하라 시키시는 겁니다. 가족 인원이라도 많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래봐야 식구가 몇이겠어요? 그런데 제사 음식은 몇십 인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며느리 고생 한번 시키겠다고 이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라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임신까지 해서 배가 땡기는 와중에도 전을 부치며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남편은 첫째 아이랑 놀아줄 생각도 하지 않고 퍼질러 누워서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 조상님도 아니고 본인 조상님이면서 어쩜 저렇게 천하태평한지. 더 웃긴 건 저에게 일을 맡겨놓고서는 남편 옆에 슬쩍 가서 과일 깎아 남편 입에 과일을 넣어주는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여보, 와서 제사 음식 차리는 것 좀 도와주세요. 임신을 해서 배가 나와서 그런 건지 쭈그려 앉아서 전 부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럼 가스레인지 앞에서 서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오랜만에 아들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 너는 그걸 방해하냐? 어머님, 보통 임신을 한 며느리가 오면 일이 밀려도 일을 안 시킨다고 하던데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해? 아이고, 그거 하나 못해서 우리 아들 밥은 어떻게 차려주려고. 임신한 게 유세야? 요즘은 말이야, 임신하고도 다 일하러 가는 마당에 너도 출근하잖니.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배려를 다 해주는데 아니 어떻게 가족이 배려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여보, 지금 누구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그냥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내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다고 우리 가족까지 지금 싸그리 무시하는 거야? 당신 그거 자격지심이야. 내가 언제 당신 대기업에 안 다닌다고 잔소리한 적 있어?
이직하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언제는 육아며 뭐며 다 도와주겠다면서. 얘가 지금 어디서 큰 소리를 해니? 지금 그래서 첫째 애 돌보고 있잖니? 얘, 너 말 잘했다. 안 그래도 애를 자꾸 어린이집인지 뭔지 보내는 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요즘 그런 걸로 사건 터지는 게 한두 가지야. 내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나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어. 말도 못하는 애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러면 제가 뭐 일이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애를 봐요? 제가 회사에서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 누가 너한테 일 그만두라고 그랬니? 그렇게 잘난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회사는 그만두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때마침 방도 2개 남겠다. 하나는 너희 부부방 쓰고 하나는 애들 방 쓰면 되지. 네? 지금 와서 합가를 하라고요? 그래, 너 둘째도 가졌잖니. 집에서 육아도 하고 임신해서 가사노동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같이 들어와서 살면서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어머님께서 전적으로 아이를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가사노동을 전부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자고요? 저보고 합가를 하자고요? 싫어요. 왜 생각도 제대로 안 해보고 싫다고 말부터 해. 어머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는 거라면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지. 난 싫어. 어머머, 얘 좀 봐라. 그 집 대출금 갚느라 우리 아들 등골이 휘고 있는데 서로 윈윈인지 뭔지 그런 거 아니니? 그 집 빼서 남은 돈은 우리 줘라. 우리 아들 돈으로 노후자금 마련하게. 그 집 대출금 제가 대부분 갚았어요. 애초에 들어간 돈도 전부 제 돈이고요. 이 돈 들어간 게 없는데 아들 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한다는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제가 인상까지 팍팍 쓰면서 싫다고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남편도 기가 막힌다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정작 기가 막힌 사람이 누군데 저러는 건지 갑자기 합가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결혼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남들은 신혼이라고 말을 하는 시간인데 좀 너무하잖아요. 거기다가 돈은 돈대로 달라. 가사노동은 노동대로 해라. 제가 무슨 손해를 보겠다고 합가를 하겠어요. 저는 죽어도 싫다고 했죠. 거기다가 생활비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은퇴를 하시고 연금 받으시는 걸로 생활을 하셨는데 그 연금이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러 가신다던가 하는 고급 취미를 즐기셨어요. 결혼 4년 차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쓰던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새로 사던가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왕이면 요즘 좋은 세탁기 많으니까 새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이 멀쩡한 거 수리해서 쓰면 되지 왜 새로 사냐고 사치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수리해서 썼는데 시아버지께 뜬금없이 선물이랍시고 150만 원짜리 골프채를 선물로 안기더라고요. 그날도 부부싸움을 했죠. 남편과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최고로 지쳤습니다. 첫 아이가 5살, 둘째 아이가 3살이었는데 그때 이 아이들의 에너지가 이렇게나 넘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 아이들이 아들이라 그런 건지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녀도 힘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남편한테 애들 좀 쫓아다니면서 챙겨보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본인 체력도 부족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영 피곤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제서야 문득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안색이 영 별로네. 그래? 안 그래도 병원 가서 그 검사 받아볼 주기 됐다고 연락 오던데 가봐야겠다. 남편이랑은 5년이란 시간을 살면서 지지고 볶고 대차게 싸우고 서로에게 실망도 많이 했었죠. 지금은 사랑보단 의리로 산다고 말을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의리로 산다고 해도 서로의 상태는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남편의 안색이 너무 안 좋고 계속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아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갔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별일 없을 거라고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남편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저희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쪽 신장 기능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생각보다 복통도 있으시고 피곤함도 심하셨을 텐데 혈류를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직장 생활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육아에 계속 치여 사느라 피곤한 줄 알았어요. 제가 변비가 있어서 복통은 그래서 오나 싶었고 비타민 많이 먹어서 소변색이 진한 줄 알았어요. 지금 보시면 한쪽만 문제가 있으면 제거만 해도 되는데 다른 한쪽 기능도 60% 기능 저하거든요. 이러면 이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장 이식을 해야 한다는 말에 식겁을 하게 되었죠. 일반적인 수술이면 몰라도 이식은 기증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수술이기도 하고 이식 대기를 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신장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이상이 생겼다는 말에 저희 가족은 순식간에 암울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셨고요.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더 이상은 살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남편은 순식간에 말수가 사라지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울다 나오는 건지 눈이 퉁퉁 부어 두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병원에서 권유를 한 대로 이식 대기를 해놓고 가족 간의 이식이 가능한지 신장 이식 적합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친척들까지 전부 대동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건 무슨 기적일까요? 정말 남편과 저는 운명의 상대였을까요? 제 신장이 이식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살았다. 살았다 다행이다. 얘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일단 우리 아들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예, 내가 정말 내가 잘아마. 앞으로는 너 떠받들고 삼아. 그러니까 제발. 네, 그렇죠.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이식을 꼭 해줘야 할까 싶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하지만 제 남편이잖아요. 심하게 고함을 지르며 부부싸움을 한다고 해도 제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병을 인지한 이후부터 병세가 악화되었는데 아이들이 왜 아빠는 맨날 아픈 거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아빠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아들들이 워낙 아빠를 잘 따랐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고민이 휩싸이게 되었어요. 게다가 미우나 고우나 연애 시절 남편이 제 옆에서 진심으로 다정하게 굴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내내 떠오르기도 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신장 하나를 떼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제 신장이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 이후 몸에 좋다는 것은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셔서 제 눈치를 보는데 그게 은근히 압박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밖에 없다고 제가 아니면 우리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책감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마냥 무섭다는 이유로 신장을 이식해주지 않으면 꼭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로 읍소를 하시며 저에게 제발 이식을 해달라고 말을 하는 시댁 식구들을 매몰차게 밀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신장이식이라는 말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기절초풍을 하셨지만 그게 또 사위에게 해주는 일이라고 하니 별 다른 말은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희에게 남겨진 두 아들을 걱정하셨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외면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가는 온 동네의 아픈 남편을 위해 신장 하나 기증하지 못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주변의 시선과 압박 속에서 신장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정말 그동안 잘못했어. 당신이 필요한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못했었던 것 같아. 내가 다시 태어난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게. 육아도 다 내가 하고 모든 걸 다 내가 할게. 집안일도 그렇고. 여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정말 달라질게. 정말 달라질 거야? 앞으로는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나 도와줄 거야? 당연하지. 당신에게 자격지심도 가지지 않을게. 정말 잘할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내가 고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저는 결국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의사가 말을 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에 겁을 먹었지만 그래도 내 가족을 지키자는 생각이었어요. 숫자를 세라는 말에 하나, 둘하는 사이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추워 오한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배는 아파 죽겠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줄줄 나는 동안에도 우리 남편은 괜찮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아직 이식 수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다시 기절을 했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남편이 제 침상 옆에 나란히 눕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 병실에 올라왔다는 게 무사히 수술이 끝났다는 소리나 다름없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배에 남은 흉터 자국을 살피며 입원 기간을 보냈어요. 저는 다행히 떼어내기만 한 처지라 남편보다 일찍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을 친정 부모님께서 맡아주셨기에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챙겼죠. 남편의 병실에는 시부모님께서 상주하셨어요. 저도 약을 계속 먹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기에 병간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남편은 좀이 쑤셔서 병원에 더 이상 못 있겠다는 소리를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계속된 병원 생활에 힘이 드신 건지 차라리 퇴원해서 집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고 하셨죠. 저만 말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부작용이라는 건 한 번에 찾아오는 거라고 퇴원하지 말자고요. 아유, 내가 좀이 있으셔서 병원에서 더 이상 못 있겠다니까. 너도 수술했다고 병간호 한 번을 안 해놓고 에휴, 퇴원하겠다고 말하자. 보니까 멀쩡하구만. 그래서 의사 선생님 입에서 먼저 퇴원하라는 소리가 나온 것도 아닌데요. 멀쩡하다니까. 아, 너도 짐 싸. 우리 아들 내가 옆에서 병수발 들어야 하니까 우리 집으로 건너와서 지내. 이참에 합가를 해도 좋고. 네? 그거는 좀 저는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직장 출근도 해야 하니까 그이만 가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 어쩌면 저 입에서는 한 번에 그냥 좋다 소리가 안 나오니. 아유. 간곡하게 부탁을 할 땐 언제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바로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신장을 떼어낸 곳이 쿡쿡 쑤시는 듯 했어요. 병원에서는 퇴원을 말렸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이런 생활 못하겠다고 퇴원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죠. 그 호통치는 모습을 보니까 후유증 하나 없이 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니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검사 한 번만 해보자고 하고선 남편을 퇴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멀쩡한 건지 검사가 지긋지긋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퇴원 허가가 나고 시어머니께서는 케이크까지 사들고 병실에 찾아오셔서는 짐 정리를 하고 있는 저를 뒤로 한 채 남편에게 퇴원 축하 파티라며 촛불을 끄라 하셨습니다. 저는 묵묵히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봐.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 뭔데? 이 봉투는 뭐야? 저는 남편이 준 커다란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저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준비했다 확인을 하는데 무슨 집, 차 계약서도 아니고 꼼꼼하게 적어둔 이혼 소장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당신이나 나나 이제 신장도 하나밖에 없잖아.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건데 나는 건강하게 신장 2개 있는 여자랑 재혼하려고. 솔직히 신장 준 거 너무 고맙거든. 근데 단물 다 빠진 거나 다름없잖아. 단물 빠진 년은 버려야지. 이러다가 둘 다 잘못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도장이나 찍어 이년아. 그래. 이러다가 네 하나 남은 신장에 문제 생기면 어쩌냐. 합가도 싫다. 뭐도 싫다. 나도 너 싫다. 우리 아들이랑 이제 그만 이혼해라. 이러다가 네가 아프면 우리 아들이 병수발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나는 그 꼴은 또 못 본다.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이혼 소장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죠. 그런데 그 순간 퇴원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사이로 병실에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전화를 받았고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악할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와 동시에 보란 듯이 이혼 소송장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수술하기 전 한 번쯤 생각해 봤었던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강수혁 환자분 재검사 들어가야 합니다. CT랑 MRI 다 촬영해야 하니까 퇴원 준비 미루세요. 아니, 갑자기 태어나라고 했다가 미루라니요? 왜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겁니까? 다시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지금 검사 결과로 보면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밤사이에 열은 안 나셨습니까? 간호사가 체크했을 땐 괜찮았는데. 열이요? 아니, 어제 조금 모환이 든다고 했었는데 제가 해열제를 먹였거든요. 아니 처방도 없이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그래서 간호사가 열 체크를 했을 때 멀쩡했었나 봅니다. 병원에서 함부로 약을 쓰셨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고요. 아니, 그 고작 해열제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이상을 체크해야 하는데 열이 나는 사실을 몰랐으니 일이 그렇게 커진 거죠. 잠시만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저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라도 일어난 겁니까? 아니 저 수술 잘 됐다면서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이식은 잘 되었습니다. 근데 수술 부위에 감염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건 수술과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감염입니다. 문제는 미리 증상을 확인하고 약을 처방했으면 금방 가라앉았을 텐데 그동안 의료진 몰래 해열제를 드시고 계셔서 그 증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말을 해주셨어야죠. 열은 별거 아닌 줄 알고 빨리 퇴원하고 싶어서. 열이라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감염이 생기면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요. 이러다가 2차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감염이 심해서 수술 부위에 괴사라도 일어나게 되면 다른 신장을 이식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예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혈증까지 올 수 있다고요. 그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한마디로 남편의 수술 부위에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의사에겐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해열제를 사다 먹인 거예요. 열은 감기 같은 것에도 생길 수 있지 않냐고 남편은 그 감염을 눈치채지 못했고 수술 부위에서 일어나는 복통이 그저 수술 후유증이라고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서 괜찮아진 거라 느낀 것이고요. 그 사이에 감염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 남편의 몸을 점차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남편은 피 검사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검을 받게 되었고 퇴원은 당연히 밀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덜덜 떨면서 검사를 받으러 갔고 저는 이혼 서류를 챙겼습니다. 아유, 너 그건 왜 챙기니? 왜긴요? 저 사람이 당장 법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알아서 제출하려고요. 너는 지금 네 남편이 큰일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챙긴다고? 누가 제 남편인데요? 저한테 단물 빠진 년이라고 한 게 누군데 저라고 단물 빠진 놈이랑 살고 싶겠어요? 아니다. 거 단물 빨아먹을 것도 없었다. 뭐 하나 제대로 갖춘 게 있어야 빨아먹기라도 하지. 돈도 못 벌어 회사 이름도 없어. 그렇다고 애들한테 지극정성이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아픈 우리 아들을 두고 그게 할 말이야?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못됐냐? 누가 못돼요. 본인 멀쩡한 것 같으니까 신장 하나 없는 여자랑은 못 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거야 나중 일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미리. 그러게요. 나중 일도 아니고 한 치 앞의 일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벌 받게 되었나 봐요. 본인 멀쩡한 줄 알고 이혼까지 하자고 하더니 어머님, 아니지. 아줌마, 어떡해요? 병원 생활 지긋지긋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다고 하더니 꼼짝없이 병원에서 더 머물게 생겼네요. 감염이 심해서 폐혈증까지 오게 되면 영영 퇴원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너 지금 우리 아들 제사 지내라고 하는 소리야? 어떻게 마누라가 되어서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 이혼 서류에 각자 사인까지 한 마당에 부부는 뭔 부부야. 사람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벌 받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일부러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병실을 나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달려나와 제 머리채를 확 쥐어잡으시는 겁니다. 볼장을 다 본 사이에 저라고 참을 필요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습니다. 그 앞을 오고 가는 환자부터 보호자들까지 깜짝 놀라서 저희를 둘러싸고 구경을 하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감히 내 아들이 아파 죽겠다고 검사 받으러 갔는데 너는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와? 누가 할 소리를 지가 다 나은 줄 알고 내 신장 하나 가져가 놓고 단물 쏙 빼먹었다고 이혼하자는 게 누군데? 내가 하자 그랬어? 네 아들이 이혼하자 그랬지? 제가 악에 받쳐서 큰 소리를 내니까 시어머니도 쪽팔린 건 아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 앞에서 한창 난리를 치고 있으니 남편과 함께 의사가 다시 병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아주 난감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감염 부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염이 국소적으로 머물지 않고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바람에 폐혈증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종 예고 없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은 열이라는 증상이 있었지만 해열제로 인해서 그 부분이 경미하게 드러나 감염의 진행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 자체에 크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태라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남편을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염 치료를 꽤 오래 걸리고 폐혈증이 이미 진행이 된 상태라 늦추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은 수술 부위에 약간의 붓기와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고 뒤늦게 말을 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상태였죠. 감염이 발생한 징후였으나 퇴원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저와 빨리 이혼을 하고 본인의 두 번째 삶을 살겠다는 욕심에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결국 고용량 항생제 치료와 집중 관찰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서 면회도 하루에 2시간으로 제한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께서는 어찌저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남편의 히스테릭은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을 나와서 법원에 갔는데 협의 이혼은 2사람이 같이 와야지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고 중환자실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감염이 심해져 누렇게 변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솔직히 과부가 되는 건 싫었어요. 이혼녀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신장 이식 이후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고 이혼 서류라는 증거를 제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파 누워 있었기에 양육권 친권 또한 제가 가지게 되었고요. 남편과 살던 집 역시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금까지 제가 갚고 있었기에 남편의 지분은 전혀 없이 제가 전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었죠. 하지만 이혼을 한 이후 점점 심각해지는 남편의 상태에 시어머니께서는 덜컥 겁이 나셨나 봅니다. 저를 찾아와서 빌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노후가 걱정이 되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병원비만 잔뜩 남기고 하늘에 가버리게 되면 당장 어떻게 병원비를 갚아야 할지 막막했을 테니까요. 저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던지요. 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유,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어디 있겠어. 병원비라도 어떻게 안 될까? 중환자실은 병원비도 비싼데 제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이었던 사람이고 아유, 우리 손주들 아빠잖니.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저의 뒤통수를 그렇게 치지 않았다면 끝까지 제가 옆을 지켰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넘어간 것들 전부 다 후회스럽습니다. 2번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오셨고 결국 저는 집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은 마주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벌써 이 일이 있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전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폐혈증은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놈의 퇴원이 뭐라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었으면 의사에게 말을 했어야죠. 꽁꽁 숨기고 나가서 바깥바람 쐴 생각만 하다가 허무하게 떠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동기를 통해 건너 소식을 듣기론 빚으로 남아버린 병원비를 갚기 위해서 전 시부모님은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아들들과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니까 더 정신이 없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워킹맘 모두에게 존경의 의사를 표하며 저는 오늘도 아이들을 챙기러 가봐야겠습니다. 일도 육아도 놓치지 않는 대한민국 최고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과거는 다 잊고 다시 시작한 제 인생. 앞으로 신장 관리 열심히 하면서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보렵니다. 감사합니다.